어머니, 여기서 잠깐만 쉬고 계셔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금방 갔다 올라올게요. 아들은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산속 허름한 초막. 홀로 남겨진 어머니 앞에는 주먹밥 몇 덩이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시며 뒤에다 대고 이러시는 겁니다. 충씨가 내려가는 길에 돌부리 조심해라. 버림받는 그 순간에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한양에서 하루길 남짓되는 곳에 솔티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소나무가 빽빽한 산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은 마을이었는데 딱히 내세울 것 없는 조용한 곳이었지요. 그런데 이 마을에 한 가지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프면 약방보다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바로 김씨 할머니였습니다. 올해로 72. 등은 굽고 귀는 어두워졌지만 약초 하나만큼은 이 고을에서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산에서 자라다시피 해서 어떤 풀이 어디에 좋고 어떤 뿌리가 어떤 병을 다스리는지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아셨지요. 할머니, 우리 영감이 허리를 못 쓰겠다는데요. 할머니, 아이가 밥을 통 안 먹어요. 그러면 할머니는 마당 처마 밑에 주렁주렁 매달아 말린 약초들을 이것저것 떼어내서 다려 드리셨습니다. 돈은 받지 않으셨지요. 쌀 한 줌, 달걀 몇 알이면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남 도우면 복이 쌓인다고. 내가 복 짓는 거요. 이런 분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 이른이 되던 해 가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드신 밥을 점심때 또 드시겠다 하시고 며느리 이름을 부르시다가 엉뚱한 이름을 대시고 밤중에 신발도 안 신고 마당을 배회하시다 길을 잃으셨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드신 겁니다. 평생 남의 병을 고쳐주시던 분이 정작 당신 몸에 든 병은 고치지 못하셨습니다. 세상 일이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충식이 아버지를 잃은 것은 10살 때였습니다. 그날부터 이 모자는 둘이서 세상을 버텨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들에 나가품을 팔았고 충식은 집에서 밥을 지었지요. 그런데 10살짜리가 짓는 밥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솥이 너무 커서 밥을 자꾸 태웠습니다. 눌어붙고 타고 냄새가 나고. 그런데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충식이가 밥을 지어놨네. 기특해라. 태운 밥 냄새가 진동하는 부엌에서 어머니는 늘 그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슬고슬한 부분을 골라 충식이 밥그릇에 담고 당신은 누른밥을 드셨습니다. 반찬이 없는 날엔 간장 하나로 드시면서도 아들 앞에선 늘 맛있는 척 하셨지요. 그 시절 충식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밥이 얼마나 귀한 밥인지를. 세월이 흘러 충식은 포목 장사로 이름을 알리는 사내가 됐습니다. 한양까지 거래처를 뻗치고 번듯한 기와집에 처자식을 두고 동네에서 어깨깨나 펴고 사는 사람이 됐지요. 그리고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그 시절만큼은 충식은 정말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편해지면 달라지는 법이더군요. 충식의 사업이 커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어머니 손잡고 산책하던 것이 2달에 한 번이 됐고 2달에 한 번이 어느새 뚝 끊겼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두드리는 일도 뜸해졌지요. 어머니가 보이면 반갑게 들어가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슬그머니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어머니 병이 깊어질수록 집안이 뒤숭숭해졌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갑자기 일어나 마당을 배회하시고 새벽에 돌아가신 남편 이름을 부르며 우시고 손자 얼굴을 보고도 이 아이가 누구더라 하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내 점수는 지쳐갔습니다. 밤마다 귀를 세우고 자다 보니 숙면이라는 것을 모른 지 오래였지요. 아이들도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한밤중에 신발도 안 신고 대문 밖으로 나가시다가 마을 어귀에서 그만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이웃이 발견해 업어다 드렸지만 무릎에서는 피가 흘렀지요. 충식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걱정 때문이었을까요?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충식 자신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따뜻함이 빠지고 그 자리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들어앉은 눈빛이었지요. 마을 밖 노인이 어느 날 충식을 붙잡았습니다. 충식아, 그 어머니가 이 마을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네가 아느냐? 이젠 네가 갚을 때 아니냐? 충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그 말을 곱씹었을 때 가슴에서 올라온 것은 미안함이 아니라 짜증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충식은 이미 멀리 와 있었던 겁니다. 아내 점순이 어느 날 저녁 밥상을 물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저 먼저 쓰러지겠어요. 어머니를 어디 좋은 데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절이라든가 조용한 데라든가. 충식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담배 연기만 길게 내뿜었지요. 점순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꺼내놓고 나니 양심에 걸렸던 겁니다.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를 어디 보내드린다는 게 사람이 할 소리냐 싶어서요. 그런데 참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그 말이 충식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게. 그런데 날이 갈수록 조금씩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식은 마을 뒷산을 오르다가 산 중턱에서 낡은 초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무꾼들이 쓰다 버린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오두막이었지요. 충식은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충식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그러다 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점수는 방 너머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말리러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점순의 평생 한이 됐습니다. 이른 봄이었습니다. 산의 진달래가 막 터지기 시작한 날이었지요. 하늘은 높고 바람은 아직 차지만 햇살은 따사로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충식은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찰지게 된 밥에 소금을 뿌리고 손으로 꼭꼭 눌러서 주먹밥을 여러 덩이 만들었지요. 그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드시라고 만든 밥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를 두고 내려올 때 그 옆에 남겨놓을 밥이었습니다. 그 주먹밥을 보자기에 싸면서 충식은 속으로 생각했겠지요. 이게 맞는 건가? 그런데 이미 결심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지요. 충식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시는데 그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는 어머니 눈이 늘 그랬습니다. 충식아, 이 이른 아침에 웬일이냐? 어머니, 오늘 날이 좋지요? 산에 진달래도 폈다는데. 어머니 모시고 꽃 구경이나 한번 갈까 해서요.
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아이고, 좋지. 좋고 말고. 우리 충식이가 이런 생각을 다 하네. 충식은 어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는 순간 그 손이 얼마나 가벼운지 깜짝 놀랐습니다. 나뭇가지처럼 앙상했습니다. 한때는 그 손으로 밭을 갈고 빨래를 하고 어린 충식을 안아 올리던 손이었는데 충식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산길을 오르는 내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충식이 어릴 때 이야기,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 마을 아무개 집 이야기. 기억이 들쭉날쭉하신 분이 이날따라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충식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시고 그냥 혼자 이야기하시면서 아들 손을 꼭 붙잡고 걸으셨지요. 그 손을 붙잡고 걸으시면서 어느새 산 중턱에 초막이 보였습니다. 충식은 어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바닥에 보자기를 깔고 주먹밥을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아서 좀 쉬세요. 저는 아래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금방 올라올게요. 어머니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얼른 갔다 오너라. 네, 여기 있을게. 충식이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충식아, 발이 멈췄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돌부리 조심해라. 산길이 험하니께 발목 다치면 안 된다. 충식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진달래꽃이 발에 밟혔습니다. 분홍빛 꽃이 피 흙바닥에 짓눌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충식은 눈을 질끈 감고 더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렸습니다. 충식아, 밥은 먹고 오너라. 그 소리에 무언가가 눈에서 흘렀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충식은 손등으로 빠르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뛰다시피 내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한 번만 돌아보면 그냥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닿았을 때 어머니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충식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무겁게, 아주 무겁게. 그날 밤 충식은 눕기는 했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먹밥 앞에 홀로 앉아 아들을 기다리시는 어머니. 점수는 남편이 뒤척이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긴 밤을 나란히 누운 채로 아무 말 없이 버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밤 산속 초막에서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셨을까요? 해가 지자 산속이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는 가져온 보자기를 어깨에 두르셨습니다. 앞에 놓인 주먹밥에는 손대지 않으셨지요. 아들이 올라오면 먹으라고. 배가 고플 테니까. 올빼미 우는 소리, 바람에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 어디선가 짐승 발소리. 어머니는 무릎에 손을 얹고 꼿꼿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충식이가 곧 오겠지. 금방 온다 했으니께. 얼마나 지났을까요? 초막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른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볍고 조심스러운 아이 발소리였지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누구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헌 옷에 맨발, 야윈 볼, 더럽고 지친 얼굴.
그런데 눈만은 컸습니다. 크고 맑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같이 있어도 되나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리 오라는 손짓이었지요. 아이가 들어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주먹밥 하나를 집어 그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해치웠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를 더 내밀었습니다. 얼마나 굶었냐? 아이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등을 가만히 쓰다듬으셨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그 밤에 어머니는 더 작은 누군가를 품으셨습니다. 자신도 언제 굶을지 모르는 처지에 자신을 위해 남겨둔 주먹밥을 나눠주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마음이겠습니까? 그 아이 이름은 봉수였습니다. 봉수는 이 산 너머 작은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5살 때 역병으로 잃었고 어머니는 봉수가 8살 되던 해 겨울에 잃었습니다. 마을 심부름을 다녀오시다가 찬 바람 맞고 쓰러지셨지요. 봉수가 어머니를 찾으러 나갔을 때 새벽 밭둑에 누워 이미 차갑게 굳어 계셨습니다. 8살이었습니다. 봉수 나이가. 마을 사람들이 거두겠다 했지만 이 집 저 집 떠돌다가 눈치가 보여 스스로 나왔습니다. 산속을 헤매며 열매를 따먹고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2해를 살았지요. 그러다가 이 초막을 발견한 겁니다. 어머니는 봉수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한참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윽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장하다. 그 어린 것이. 봉수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따뜻한 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눈물을 손바닥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거라.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꾸나. 그날 밤 봉수는 어머니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잠든 봉수의 얼굴을 오래 내려다보셨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분이셨지만 그 눈만큼은 선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봉수가 눈을 떴을 때 어머니는 이미 초막 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봉수가 다가서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 보이냐? 잎이 3갈래로 갈라진 거. 저게 찔레순이다. 뜯어와서 삶아 먹으면 달짝지근하니 맛있어. 봉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걸 먹어요? 먹고 말고 내가 어릴 적에 봄마다 먹던 거란다. 봉수는 냅다 달려가 찔레순을 한 알음 뜯어왔습니다. 그것이 이 2 사람 새 생활의 첫날이었습니다. 봉수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글을 배운 적이 없었지만 머리가 비상했고 한 번 들은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산에서 풀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 그 자리에서 땅에 나뭇가지로 적었습니다. 나중에는 마을에서 종이 1장, 붓 1자루를 얻어다가 빼곡히 기록하기 시작했지요. 어머니는 치매 때문에 기억이 들쭉날쭉하셨지만 약초만큼은 달랐습니다. 평생 몸에 밴 것은 치매도 가져가지 못하더군요. 이것은 몸이 차가울 때 쓰는 뿌리, 이것은 피가 날 때 지혈하는 잎, 이것은 기침이 심할 때 다려 먹는 열매.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봉수가 처음 실력을 발휘한 건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마을에 배가 뒤틀려 알아누운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봉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배가 뒤틀리는 데는 뭐가 좋아요? 쑥이랑 생강. 같이 다리면 된다.
봉수는 쑥을 뜯어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 집에서 생강을 얻어 다렸지요. 환자는 반신반의하며 마셨는데 다음 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산속 꼬마가 약을 안다고? 그런데 2번, 3번 효험이 쌓이자 달라졌습니다. 하나둘씩 산을 오르기 시작했지요. 감기 걸린 아이, 허리 아픈 노인, 눈이 빨개진 아낙. 봉수는 아무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봉수야, 네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구나. 아니에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르친 건 내가 했어도 써먹는 건 네가 하는 거야. 그게 더 어려운 거다. 봉수는 그 말이 좋아서 두고두고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봉수는 한 가지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다가 가끔 말을 멈추고 산 아래를 멍하니 내려다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눈이 촉촉해질 때 봉수는 알았습니다. 아들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럴 때마다 봉수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손을 살그머니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셨지요. 충식이 어머니를 산에 두고 내려온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한양의 큰 포목상 하나가 충식을 찾아왔습니다. 물량이 크고 이문이 두둑한 거래였지요. 충식은 2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빌릴 수 있는 돈은 다 빌리고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아서 물건을 댔습니다. 첫 해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봄, 그 포목상이 아무 말 없이 거래를 끊었습니다. 알고 보니 뒤에서 다른 사람과 손을 잡았던 겁니다. 창고에는 팔리지 않는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빌린 돈의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충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큰 거래를 찾아 나섰지요. 그러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1번, 2번, 3번째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 몽땅 털렸습니다. 한양에서 비단 장사로 큰 돈을 번다는 사람 말에 속아 전 재산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그날로 종적을 감춘 겁니다. 집이 넘어갔습니다. 가게가 넘어갔습니다. 점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충식 혼자 남겨졌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다시 일어서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가고 2해가 가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손에 술잔이 들어왔고 한 번 들어온 술잔은 좀처럼 내려지지 않았지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충식은 주막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아 막걸리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흘낏 보고 지나갔습니다. 남루한 행색의 사내가 처마 밑에 앉아 있으니 누가 봐도 거지였지요. 그때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3년 전 그 봄날 주먹밥 몇 덩이 옆에 홀로 앉혀두고 내려온 어머니. 어머니는 아마 오래전에 돌아가셨겠지. 충식은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주막 처마 밑에서 혼자서 3년 만에 우는 거였습니다. 솔티 마을 사람들은 충식의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오래도록 궁금해했습니다. 충식은 절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조용한 데서 지내고 싶다 하셔서 보내드렸다고. 그런데 마을 사람들 눈에 충식의 모습이 영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않고 말이 줄고 술 마시는 날이 늘었으니까요. 마을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박노인이 어느 날 지팡이를 짚고 산을 오르셨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산길을 오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래도 오르셨습니다. 무언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산 중턱에 올라서던 박노인의 발이 멈췄습니다. 초막이 있던 자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오두막 하나가 서 있고 처마 아래 약초가 주렁주렁 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걸어 나오시는 분이 있었으니 김씨 할머니였습니다. 박노인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이구, 마님, 여기 계셨습니까? 충식이, 그 놈이. 그러자 할머니가 빙긋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박서방이 여기까지 웬일이야. 내 잘 있으니 걱정 마라. 여기가 맘에 들어서 그냥 눌러 앉았다네. 박노인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버렸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면 충식이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 그게 싫으셨던 겁니다. 버림받은 처지에도 아들 체면을 먼저 생각하신 겁니다. 박노인은 마을로 내려와서 아무한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혼자 오래오래 울었다고 합니다. 봉수가 1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마을 훈장님이 봉수 소문을 들으시고 직접 산을 올라오셨습니다. 산속 꼬마가 약초로 사람을 고친다는 소문이 귀에 들어오셨던 거지요. 훈장님은 봉수를 보자마자 물으셨습니다. 네가 봉수냐? 어디 글자 한번 써봐라. 봉수는 땅에 나뭇가지로 약초 이름들을 써 보였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획에 힘이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줬느냐? 혼자 익혔습니다. 할머니 말씀을 받아 적다 보니 됐습니다. 훈장님이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달부터 한 달에 2번씩 산을 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봉수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지요. 봉수는 스펀지 같았습니다. 가르치는 대로 빨아들였습니다. 훈장님이 빌려주신 의서도 혼자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글자는 외워뒀다가 훈장님이 오시면 물었지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봉수가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흐뭇해하셨습니다. 봉수야, 너는 크면 훌륭한 의원이 될 거다. 할머니 곁에 있을 건데요. 뭘? 곁에 있으면서 훌륭한 의원이 되면 되지. 그게 왜 안 되냐? 봉수가 픽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멀리 산 아래를 바라보시다가 눈이 촉촉해지실 때 봉수는 알았습니다. 아들 생각이 나시는 것이라는 걸. 그럴 때마다 살그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손을 꼭 쥐셨지요. 그리고 다시 봉수 얼굴을 보시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봉수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봉수가 15이 되던 해, 산 중턱은 딴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름한 초막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번듯한 기와집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어준 집이었지요. 봉수 덕에 병이 나은 집들이 하나씩 제목을 나르고 기와를 얹고 담을 쌓았습니다. 처마 아래엔 약재 향기가 가득했고 마당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멀리서도 왔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산을 오르는 젊은 어머니. 발이 불편한데도 지팡이 짚고 올라오는 노인, 한양에서 소문을 듣고 사흘 길을 걸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봉수는 누구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 약을 다리는 날도 있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였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방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 봉수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가만히 웃으셨습니다.
손님들이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봉수가 이렇게 잘 컸으니 얼마나 뿌듯하세요. 어머니는 손을 저으셨습니다. 내가 한 게 뭐 있냐? 저 아이가 알아서 큰 거지.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을 울렸습니다. 봉수는 어머니 방 아랫목에 두꺼운 요를 깔고 창에는 기름 먹인 창호지를 새로 발랐습니다. 밥상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직접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같은 이야기를 서너 번 반복하셔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가 충식아 밥 먹었냐? 하고 부르실 때도 봉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잘 먹었어요. 어머니에게 이상한 습관이 생긴 것은 산에 오신 지 2번째 가을부터였습니다. 방 안쪽 구석 깊숙한 곳에 작은 보자기 하나를 두셨는데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봉수가 청소하려고 손을 뻗으면 어머니가 얼른 막으셨지요. 그건 두거라. 할머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그 보자기를 가만히 끌어안으셨습니다. 봉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였습니다. 어머니가 감기로 알아 누우신 날, 봉수가 약을 다리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 혼잣말을 들었습니다. 충식아, 네가 두고 간 거다. 네가 오면 주려고 놔뒀어. 봉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았습니다. 3년 전 충식이 어머니를 두고 가면서 남겨놓은 주먹밥이었습니다. 벌써 돌처럼 굳어버린 주먹밥. 어머니는 그것을 3년째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드리려고. 봉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약사발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어머니는 순한 눈으로 봉수를 바라보셨습니다. 봉수야, 너는 참 좋은 아이야. 그 말이 봉수 가슴에 박혔습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저 말이 어머니가 충식에게 평생 해주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을까.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산길을 한 사내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발에는 집신도 제대로 없었고 옷은 여기저기 헤어졌으며 얼굴은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걸음이 느리고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제대로 못 먹은 몸이 버티질 못하는 거였지요. 충식이었습니다. 죽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딱 하나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지요. 어머니 유골이라도 찾아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리는 것. 그것만 하고 이 삶을 마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충식은 생각했습니다. 초막은 이미 무너졌겠지.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겠지. 짐승들이 생각하다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 생각은 끝까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산길은 3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파르고 험했지요. 그런데 그 길을 오르다가 충식의 귓가에 자꾸 무언가가 들려왔습니다. 3년 전 그 목소리였습니다. 충식아, 내려가는 길에 돌부리 조심해라. 충식은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이렇게 선명한데 그때는 왜 뒤도 안 돌아봤을까요? 왜 그 손을 놓았을까요? 눈을 뜨고 다시 걸었습니다. 중턱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약재 냄새였습니다. 산속에서 난리 없는 냄새였지요. 충식은 코를 킁킁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이 멈췄습니다.
기와집이었습니다. 충식은 두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기와집이었습니다. 처마 아래 약초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마당에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저 멀리 현판 하나가 보였습니다. 인술제세. 어진 의술로 세상을 구한다. 충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용기를 내서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거짓골을 한 사내가 멍하니 들어서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때 안에서 청년 하나가 나왔습니다. 눈이 크고 맑은 키 큰 청년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의 걸음걸이가 당당했지요. 청년이 충식을 봤습니다. 누구시오? 충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3년 전에 이 산에 어머니를 두고 간 사람이오. 여기 초막이 있었는데 혹시 노인 한 분을 보셨소? 기억이 좀 흐릿하신 할머니를. 청년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차가워졌다가 그 다음 순간 복잡한 무언가로 가득 찼습니다. 충식은 그 눈빛을 보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돌아가셨구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방문 쪽에서 낮은 발소리가 났습니다. 충식은 눈물을 닦고 기다렸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체구의 노인이 문지방을 넘어 나오셨습니다. 머리카락이 완전히 휘었지만 걸음은 안정적이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3년 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충식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무릎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살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충식을 바라보셨습니다. 처음엔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한참을 보시다가 눈가에 무언가가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봉수도 처마 아래서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 3년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충식은 마당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봉수가 조용히 옆에 섰지요.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다시 나오셨습니다.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낡고 군데군데 헤어진 보자기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충식 앞에 천천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충식이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주먹밥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굳어버린 주먹밥이었습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3년 세월이 그대로 굳어버린 채로. 충식은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싸서 두고 간 바로 그 주먹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프지? 이거라도 먹어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제야 왔느냐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배고프냐고, 이거라도 먹으라고. 충식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마당 바닥에 주저앉아 그 굳은 주먹밥을 두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인지 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어머니, 어머니,
이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못난 놈을. 제발. 말이 끊겼습니다.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뒤에 조용히 서셨습니다. 그리고 등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쓰다듬으셨습니다. 천천히, 오래.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감추려는 것이었겠지요. 봉수는 처마 아래 기둥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봉수는 충식에게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충식은 처음에 손을 저었습니다. 난 괜찮네. 봉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충식은 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충식이 봉수를 불렀습니다. 자네가 우리 어머니랑 3년을 함께 산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나? 봉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힘드신 내색은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다만, 밤에 가끔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르시는 줄 아셨겠지만 제가 들었습니다. 충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봉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형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충식이가 어릴 때 이러이러했다. 우리 충식이가 이런 아이였다. 얼마나 자랑을 하시던지요. 충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 충식이가 나야. 내가 그 사람이야. 봉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원망 한마디 없이. 그것은 봉수가 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알기 때문이었지요. 아들이 배불리 먹기를 바라실 테니까. 충식은 그날 밤 오래 울었습니다. 충식은 산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눌러 앉았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지만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장작을 팼습니다. 봉수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했습니다. 봉수는 충식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가르쳐 줬지요. 어머니는 두 사람이 나란히 마당에서 일하는 모습을 창가에서 바라보셨습니다. 기억이 흐릿하셔서 충식이 아들인지 또 다른 봉수인지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아들이 둘인 것처럼 여기셨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충식은 매일 아침 어머니 방을 찾았습니다. 세수를 도와드리고 밥상 옆에 앉아 수저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 처음 듣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이름을 잊으시면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충식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충식아. 예, 어머니. 너 많이 힘들었지. 충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미도 보고 싶었다. 충식은 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죄송한 거 없다. 이제 왔으니 됐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용서를 선언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원망이 없으셨던 겁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산에 진달래가 폈습니다. 3년 전 충식이 어머니 손을 잡고 이 산을 올랐던 그 봄처럼 충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꽃 보러 나가실래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가보자꾸나.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같은 산길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로부터 3년을 더 사셨습니다. 충식과 봉수, 두 아들 사이에서. 봄이면 진달래 구경을 하고, 여름이면 처마 밑에 앉아 바람을 맞으시고, 가을이면 약재 향기 가득한 마당을 천천히 거니셨습니다. 기억이 흐릿하신 날도 있었지만, 두 아들이 곁에 있는 날만큼은 늘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떠나시던 날이 왔습니다. 이른 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진달래가 막 피어나던 날이었지요. 어머니는 아침부터 눈빛이 유난히 맑으셨습니다. 오래간만에 기억이 선명하게 돌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충식과 봉수를 번갈아 바라보시더니 두 손을 내미셨습니다. 왼손은 충식에게, 오른손은 봉수에게. 두 사람이 각각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충식을 바라보셨습니다. 충식아, 예, 어머니. 너 어릴 때 밥 자꾸 태웠잖냐. 충식은 웃음과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예, 어머니.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말고. 솥바닥이 새까맣게 탔어도 내가 맛있다 했잖냐. 거짓말이 아니었다. 네가 지은 밥이니께 진짜 맛있었어. 충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음이 새어나올 것 같아서였지요. 이번엔 봉수를 바라보셨습니다. 봉수야. 예, 할머니. 처음 만나던 날 기억하냐? 주먹밥 2개나 먹었잖냐? 봉수가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예. 너무 오래 굶었었어요. 그래, 그 주먹밥이 맛있었냐?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는 그 말에 눈을 가늘게 접으셨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이제는 배고프지 않게 살아라, 둘 다. 그것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충식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봉수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진달래꽃 한 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가셨습니다. 봄바람처럼. 굳은 주먹밥 하나. 3년을 기다린 어머니. 그리고 돌아온 아들. 말이 필요 없지요. 마음으로 느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얼굴이 떠오르셨나요?